톰 소여의 모험. 글 마크 트웨인. 두 소녀는 너무도 두려워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마을을 향해 나는 듯 달려갔다. 뒤에서 자꾸만 무언가 쫓아오는 것만 같아 두 소녀는 가끔 흘끔흘끔 뒤를 돌아다 보았다. 길목에 나타나는 그루터기 하나하나가 마치 사람, 아니 적과 같이 보여서 그때마다 그만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았다. 동네 어귀에 외딴 집 앞에 이르르자 개가 짖어대는 바람에 두 소녀는 발에 날개가 돋친 듯 잽싸게 내달렸다. 얼마 후 톰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속삭였다. 가죽 공장이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도망칠 수 있으면 좋겠어. 난 그 이상 달릴 자신이 없어. 허클베리도 그저 헐떡거릴 뿐 아무 말도 안 나왔다. 두 소녀는 목표로 삼은 집에 눈길을 두고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다. 두 소녀는 점점 목적지에 접근했고 이윽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열린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어둠 속으로 내던졌다. 잠시 후 겨우 두근거리는 가슴이 가라앉았을 무렵 톰이 입을 열었다. 허클베리, 이제 어떻게 될까? 로빈슨 의사가 죽었다면 물론 교수형에 처해지겠지. 그럴까? 그렇고 말고 확실해, 톰. 톰은 잠시 생각한 뒤에 다시 입을 열었다. 누가 신고를 할까? 우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생겨서 인디언 조가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는다고 쳐. 그럼 우리들이 죽는 거란 말이야. 내 생각도 그래, 헉. 누가 신고를 해야 한다면 머프 포터가 하면 되잖아. 머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말이야. 그 작자는 늘 취해 있으니까. 톰은 그 말엔 대답도 없이 혼자 생각에 빠져 있었다. 얼마 후에 톰이 입을 열었다. 헉, 머프 포터는 아무것도 몰라. 모르면서 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 모른다고? 왜? 얻어맞아 기절해 있을 때 인디언 조가 의사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볼 수 있었겠냐? 그 사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렇군. 정말 그렇구나, 톰. 게다가 어쩌면 얻어맞고 죽어버렸을지도 몰라. 죽진 않았을 거야, 톰. 그 사람은 분명히 술이 잔뜩 취해 있었거든. 언제나 그렇잖아. 술이 취해 있을 땐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대. 조금도 감각이 없다는 거야. 우리 아빠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머프 포터도 그랬을 거야. 맨정신이었다면 그렇게 세게 얻어맞고서 죽지 않을 사람이 없을걸? 톰은 또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헉, 너 이 비밀 지킬 수 있겠니? 물론, 톰.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알지? 우리들이 실컷 떠벌렸는데 그 작자가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는다고 쳐봐. 그 악마 같은 놈은 고양이 2마리 죽이는 것보다 더 간단히 우리들을 해치우고 말걸. 자,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맹세를 하자. 맞아. 그 밖엔 좋은 방법이 없어.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러자. 그게 제일 좋겠다. 자, 손을 들고 맹세하기로 하자. 우리들은? 아니야, 안 돼. 이번 건 그런 걸로 안 돼. 별로 심각하지 않고 사소한 일이라면 몰라도 특히 상대방이 계집애일 땐 그래도 괜찮지만 말이야. 계집애들은 조금만 위협을 당해도 금방 배반하거든. 하지만 이번처럼 큰 사건엔 서약서를 써야 해. 그리고 피로 서명해야 한다고. 톰은 이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그렇게 하는 쪽이 더 진지하기도 하고 엄숙하고 위압적이었다. 시간으로나 상황으로 봐서 분위기가 딱 들어맞았다. 톰은 달빛을 받고 있는 깨끗한 지붕널 한 장을 주워서 주머니에서 조그만 새빨간 납석 조각 하나를 꺼내어 달빛을 이용해 한자 한자 아래로 선을 그을 때는 이를 악물며 힘을 들이고 위로 삐칠 때는 힘을 빼가며 어렵사리 이렇게 썼다.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연은 이번 일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기로 맹세한다. 만일 약속을 어기는 경우 그 자리에서 죽어도 상관없다. 허클베리는 톰의 훌륭한 글씨 솜씨와 숭고한 문구에 감탄했다. 허클베리는 곧장 접은 옷깃에서 핀을 뽑아 손가락을 찌르려고 했지만 톰이 굳이 말리고 나섰다. 잠깐, 그러지 마. 그 핀은 굴이잖아. 녹청이 묻어있을지도 몰라. 녹청이 뭔데? 독이지 뭐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먹으면 큰일 난다고. 톰은 자기의 바늘 꾸러미 중에서 바늘 하나를 꺼내어 실을 빼냈다. 그러고서 두 소녀는 각자 엄지손가락 첫째 마디를 찔러 피 한 방울을 짜냈다. 몇 번인가 피를 짜는 뒤에야 톰은 새끼손가락을 펜 삼아 그럭저럭 자기 이름의 첫 글자를 쓸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톰은 허클베리에게 H자와 F자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것으로 서약서가 완성되었다. 두 소녀는 일정한 의식에 따라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주문을 외우면서 담벼락 근처에다 널판을 파묻었다. 이것으로 두 소녀는 혀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그 열쇠는 내버린 셈 치기로 한 것이었다. 이때 그 폐허의 다른 쪽 끝에 뚫린 구멍 틈새로 그림자 하나가 몰래 기어들어왔다. 그러나 두 소녀는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다. 허클베리가 속삭였다. 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영원히 말이야. 물론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해선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고 마는 거야. 알았지? 물론 알고 말고. 잠시 동안 두 소녀는 계속해서 귀갯말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 밖, 그러니까 두 아이가 있는 데에서 채 10피트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개 한 마리가 길고 애처로운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를 꼭 부둥켜 안았다. 허클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둘 중에서 누굴 보고 저렇게 짖고 있는 거지? 몰라. 그 틈으로 좀 내다봐. 어서. 싫어. 네가 해봐, 톰. 안 돼. 난 못해, 헉. 제발, 톰. 또 짖는다. 알았다. 다행이야. 저 소리라면 알겠어. 저건 하비슨 씬의 개야. 그래? 그렇다니 마음이 놓이네. 정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난 꼭 집 없는 똥개인 줄 알았거든. 개가 또다시 길게 울부짖었다. 두 아이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다. 허클베리가 속삭였다. 가만히 있자. 저건 하버슨 씬의 개가 아닌걸? 좀 봐, 톰. 톰은 무서운 생각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할 수 없이 판자 틈에 눈을 갖다 대었다. 그러고는 거의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헉, 이걸 어쩌지? 똥개야. 어서 톰, 어서. 누굴 보고 짖는 거야? 우리 둘 다인 것 같아. 둘이 함께 있잖아. 톰, 이젠 다 틀렸어. 내가 갈 곳은 뻔해. 밤낮 나쁜 짓만 했으니까. 헉의 말에 톰은 코를 훌쩍이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학교를 빼먹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짓만 골라 했으니까 이런 꼴이 되고 말았지.
시드처럼 착한 애가 되려고 맘만 먹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러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번만 용서해준다면 주일학교에서 살다시피 할 거야. 허클베리도 코 먹은 소리를 했다. 네가 나쁜 짓을 했다고? 너 정도는 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의 절반만이라도 착한 애였더라면. 톰이 그 말을 가로막고 속삭였다. 그런데 헉, 저걸 봐. 저 개는 저쪽을 보고 있잖아. 이 말에 헉은 생기를 되찾고 틈새로 다시 내다보았다. 맞아. 아까부터 그랬나? 응, 그래. 바보처럼 그걸 깜빡 잊고 있었어. 아, 다행이다. 근데 우리들이 아니면 대체 누굴 보고 짖는 거지? 짖는 소리가 그쳤다. 톰은 귀를 기울였다. 쉿! 이건 무슨 소리야? 돼지 소리 같은데? 아니야. 누군가가 코를 골고 있는 소리야, 톰. 그래, 맞아. 어디서 나는 소릴까, 헉? 저쪽 끝이야. 그런 것처럼 들려. 우리 아빠도 곧잘 저기서 돼지랑 같이 자지만 우리 아빠는 아니야. 우리 아빠가 한번 코를 골았다 하면 집이 다 들썩거리는걸. 더군다나 우리 아빠는 다시는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두 소년의 가슴에서 모험심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헉, 내가 앞장설 테니까 뒤를 쫓아올래, 너?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톰. 인디언 조라면 어떡하지? 톰도 캥기는 마음이 없진 않았다. 그러나 유혹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결국 코 고는 소리가 중단되면 곧 도망쳐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한번 가보자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래서 두 소년은 하나가 앞에 서고 하나가 그 뒤를 따라 발소리를 죽여가며 코 고는 소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앞으로 5걸음 정도만 더 가면 코 고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까지 이르렀을 때 톰이 그만 나뭇가지 하나를 밟고 말았다. 나뭇가지는 뚝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부러져 나갔다. 남자는 끙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한쪽으로 조금 틀었다. 남자의 얼굴이 달빛에 비쳤다. 머프 포터였다. 사내가 꿈틀했을 때 두 소년의 심장은 그만 먹고 말았고 모든 게 끝장이라고 체념했지만 상대방의 정체가 드러나자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두 소년은 판자 담 뚫어진 곳을 통해 발끝으로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 조금 걸어가다 작별 인사를 나누려고 걸음을 멈췄다. 이때 또다시 밤공기를 진동하며 울부짖는 듯한 개 짖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개는 포터가 누워있는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포터 쪽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보며 짖고 있었다. 저것 봐. 포터를 보며 짖고 있는 거야. 이 말이 동시에 두 소년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하지만 톰, 2주일쯤 전에 밤 12시 정도 되어서 똥개가 조니 밀러의 집 주위에서 짖었고 그날 밤에 쏙독새가 날아와서 난간에 앉아 울었다는데 그 집에선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잖아. 그래,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죽은 사람이 없다 뿐이지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에 그레이시 밀러가 부엌 난로에 넘어져 굉장히 많이 데웠잖아. 그래, 그렇지만 죽진 않았잖아. 게다가 이젠 다 나아간다는데. 그건 두고 봐야 알지. 머프 포터도 그렇지만 그겐 전혀 가망이 없어. 검둥이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틀림없어. 검둥이들은 그런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거든, 헉. 잠시 후 두 소년은 여전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로 헤어졌다. 톰이 창을 통해 침실로 기어들어갔을 땐 거의 새벽 무렵이었다. 톰은 되도록 소리나지 않게 옷을 벗고 탈출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는 기쁨에 가슴 벅찬 채로 잠을 청했다. 가볍게 코를 골고 있는 시드가 실은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다는 것을 톰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톰이 눈을 뜬 것은 시드가 벌써 옷을 갈아입고 침실을 나간 후였다. 햇빛으로 봐서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로 봐서 시간이 꽤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깨워주지 않았을까? 왜 언제나처럼 못살게 굴며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5분도 못 되는 사이에 톰은 후닥닥 옷을 입고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집안 식구들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식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상태였다. 아무도 꾸짖는 말은 안 했지만 모두들 톰을 피하는 눈치였다. 식탁에는 죄지은 자의 마음을 섬뜩하게 하는 엄숙한 공기와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톰은 자리에 앉아 애써 쾌활한 척 하려고 했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아무도 웃어주지 않고 대답조차 안 해주니 톰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톰의 마음은 끝없이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이모는 톰을 따로 불렀다. 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마음이 후련해졌지만 예상과는 영 딴판의 일이 벌어졌다. 이모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톰의 소행을 탓하더니 왜 늙은 이모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더니 결국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자기 신세를 망치고서 슬픔에 잠겨 내 이 흰 머리를 무덤 속까지 가지고 들어가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고 한탄했다. 오히려 매를 1000대 맞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다. 톰은 몸보다 마음이 더욱 아팠다. 톰은 울면서 이제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고 또 빌었다. 간신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톰은 완전히 용서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톰은 이모가 자기 말을 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풀이 죽을 대로 죽어 그 자리를 떠난 톰은 시드에게 복수할 힘조차도 없었다. 그러니 시드가 뒷문으로 도망간 것은 필요 없는 짓을 한 셈이었다. 톰은 무거운 걸음걸이로 학교로 가서 조 하퍼와 함께 어제 학교를 빼먹은 죄로 벌을 받았다. 그러나 톰의 가슴은 그보다 더 큰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이런 사소한 일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줄곧 시큰둥한 태도였다. 톰은 자기 자리로 가서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턱을 괴곤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하는 괴로움이 가득한 눈초리로 물끄러미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팔꿈치에 딱딱한 것이 느껴지고 있었다. 한참 후에 톰은 천천히 슬픈 낯을 지으며 몸을 움직여 한숨을 내쉬면서 그것을 집어보았다. 뭔가가 종이로 쌓여 있었다. 톰은 종이를 펴보았다. 끝없이 길고 큰 한숨이 톰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톰은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것은 노스의 손잡이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떨어진 깃털같이 가벼운 일격이 낙타의 등을 완전히 부러뜨려 놓고 만 셈이었다. 정오가 다 되어서야 그 끔찍한 소식을 들은 마을은 마치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당시는 전보 같은 것은 꿈도 못 꿀 때였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그 소식은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임 저 모임, 이 집 저 집 할 거 없이 전보보다 빠른 속도로 전해졌다. 교장 선생님이 오후 수업을 없앤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마을 사람들은 교장 선생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시체 옆에서 피로 물든 칼이 발견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머프 포터의 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또 늦게 귀가하던 마을 사람 하나가 새벽 1~2시쯤에 개울에서 몸을 씻고 있던 포터와 맞닥뜨렸는데 포터가 자기를 보더니 금세 어물어물 도망쳐 버리더라는 얘기도 돌았다. 포터의 습관 중에 몸을 씻는다거나 하는 일이 일찍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살인자의 행방을 찾아 사람들이 마을을 구석구석 뒤졌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기마 경찰들은 사방에 있는 모든 도로로 말을 몰았고 보안관은 오늘 중으로 범인을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묘지로 모여들었다. 톰은 놀란 가슴이 진정되자 그 사람들 무리에 끼어들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그 어떤 이상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힘이 톰을 그쪽으로 당기고 있었다. 그 무시무시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톰은 조그만 몸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어젯밤 자기가 여기 있었던 것이 까마득히 먼 옛날 일 같았다. 누군가가 팔을 꼬집었다. 뒤로 돌아서자 톰의 눈은 허클베리의 눈과 마주쳤다. 다음 순간 두 소녀는 얼른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곤 자기들이 시선을 교환한 것을 누구에게 들키지는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가 눈앞에 끔찍한 광경에 정신을 빼앗겨 그 얘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게 말이야. 아직도 젊은 사람이. 시체 도둑들에게 좋은 교훈이야. 머프 포터란 놈 붙잡히기만 하면 교수형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주고받았고 목사는 이건 하느님의 심판이십니다. 하느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닿은 겁니다 하고 말했다. 순간 톰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시치미를 딱 대고 있는 인디언 조의 얼굴을 언뜻 보았던 것이다. 이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술렁이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왔다! 왔어! 제 발로 왔군! 한 20명쯤 되는 목소리가 그 말에 반문하고 나섰다. 누구 말이야? 누구? 머프 포터 말이야. 야, 오다가 멈춰섰어. 저걸 봐. 돌아서려고 해. 도망 못 가게 해. 머리 위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결심이 서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는 거라고 대꾸했다. 구경꾼 중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저런 뻔뻔스러운 놈 같으니 사람을 죽여놓고 다시 천천히 살펴보러 온 게야.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 게지. 사람들이 좌우로 갈라지고 그 사이를 보안관이 포터의 팔을 붙잡고 우쭐거리며 걸어왔다. 포터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눈은 공포에 차 있었다. 시체 앞으로 끌려오자 포터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맹세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머프 포터가 흐느껴 우는 소리로 말하자 누군가가 호통을 쳤다. 누가 네 놈이라고 그랬어? 그 소리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포터는 얼굴을 들고 체념의 눈길로 처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인디언 조를 보자 포터는 소리쳤다. 인디언 조, 네가 약속했잖아. 절대로. 이건 네 칼이지? 그러면서 보안관은 포터 앞으로 칼을 내밀었다. 사람들이 부축해 땅에 앉히지 않았다면 포터는 당장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을 터였다.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더니. 포터는 다시 한번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체념한 듯 힘없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사람들한테 다 말해, 조. 다 털어놓으라고.
이렇게 된 이상 할 수 없어. 허클베리와 톰은 말없이 인디언 조의 얼굴에 시선을 받고는 그 냉혈한에 침착하고도 유창한 진술을 들으면서 마른 하늘에서 인디언 조의 머리 위로 번갯불이 떨어질 때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하느님이 왜 꾸물거리고 계시는 걸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조가 진술을 끝마치고도 여전히 멀쩡히 태어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자 맹세를 깨트리고서라도 이 배신당한 죄수의 생명을 구해볼까 어쩔까 망설이던 마음은 씻은 듯 사라졌다. 공연히 이런 힘을 가진 자의 일에 나섰다간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누군가가 물었다. 왜 도망치지 않았지? 못하러 이리 도로 왔냔 말이야. 포터는 신음하듯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리 오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서 포터는 다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인디언 조는 몇 분 후에 시작된 신문에서도 여전히 태연하게 서약까지 하며 자기의 진술을 되풀이했다. 두 소녀는 그래도 번개가 치지 않는 것을 보곤 인디언 조가 악마에게 혼을 팔았구나 하는 믿음을 더욱더 굳혔다. 조의 얼굴은 이제 이 두 소년에게는 여태까지 본 것 중 가장 사악하면서도 흥미로운 대상이 되었다. 두 소녀는 얼이 빠진 듯 조의 얼굴에서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밤마다 조를 감시해 그를 휘두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악마의 얼굴을 보고야 말겠다고 두 소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인디언 조는 시체를 진마차에다 싣고서 운반하는 일까지 도왔다. 그때 겁에 질린 사람들 사이에서 시체의 상처에서 피가 조금 난다는 술렁임이 일었다. 톰과 허클베리는 다행스럽게 이런 상황 덕분에 사람들이 진범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랬다. 하지만 두 아이는 곧 실망하고 말았다. 사람들 속에서 몇 명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살인이 벌어졌을 때 머프 포터한테서 채 3피트도 안 떨어져 있었다니까. 그럴만도 하지. 그 일이 있은 뒤 일주일 동안이나 톰은 무서운 비밀을 간직한 채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밤에도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식사 때 시드가 말했다. 형, 밤마다 부스럭대고 뒤척이기도 하고 뭐라고 잠꼬대라는지 그 바람에 난 통 잠을 잘 수가 없잖아. 그 말에 톰은 그만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눈을 내리깔고 말았다. 이모가 엄숙히 말했다. 그건 나쁜 징조로구나, 톰. 넌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손이 덜덜 떨리는 바람에 톰은 그만 커피를 흘리고 말았다. 시드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잠꼬대를 한단 말이야. 어젯밤은 피야, 피. 바로 피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날 그렇게 괴롭히지 말아줘요. 말할게요. 라고도 하더라.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톰은 눈앞의 세상이 온통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이 상황이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일이었지만 다행히도 이모의 얼굴에서 근심하는 빛이 사라지더니 무심결에 톰의 난처한 입장을 구해주었다. 그럴 만도 하지. 그렇게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니 나도 밤마다 꿈에 보이는구나. 글쎄, 내가 범인이 된 꿈까지 꾼다니까. 메리가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맞장구를 쳤다. 시드도 웬만큼 납득이 간 모양이었다. 톰은 어물어물 얼버무리며 그 자리를 떠났고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치통을 핑계 삼아 밤마다 턱에다 붕대를 감고 잤다. 하지만 톰은 시드가 밤마다 감시를 하고
가끔은 톰이 자는 동안에 턱에 감은 붕대를 풀어놓고 오랫동안 팔에 턱을 괜 채 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얼마 후에 다시 몰래 처음처럼 턱에다 붕대를 감아놓는 것을 알 턱이 없었다. 그러나 톰의 괴로움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치통 핑계도 성가셔져서 그만두고 말았다. 시드는 톰의 앞뒤가 맞지 않는 잠꼬대에서 무엇을 알아냈을지도 모르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톰은 같은 반 친구들이 죽은 고양이를 앞에 놓고서 신문하는 흉내를 내며 놀곤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 지금까지 새로운 놀이가 시작될 때마다 반드시 톰이 선두에 서서 주도권을 잡곤 했는데 시드는 이번 신문에서 톰이 검사관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톰은 증인 역할도 절대 하려 들지 않았다. 정말 이상한 노릇이었다. 더욱이 시드는 톰이 유난히 신문 놀이를 꺼리면서 될 수 있는 한 피한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았다. 시드는 참 이상한 일이라고 의심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마침내 신문놀이도 심드렁하게 되었고 톰도 더 이상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 우울한 기간 동안 톰은 하루 걸러 혹은 날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조그마한 격차창이 달린 감옥으로 가서 그 창을 통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작은 위문품들을 살인범에게 몰래 넣어주었다. 감옥은 동네 어귀 늪지에 있는 동굴과 같은 조그마한 벽돌 건물로 간수도 없었다. 사실 그때까지 사용된 적도 거의 없었다. 그 위문품들은 톰의 죄의식을 덜어주는데 적잖이 도움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체를 훔친 인디언 조의 몸에 검댕치를 하고 깃털을 달아 횡목에 태워가지고 주리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래 놈의 성품이 워낙 흉악무도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앞장서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그 일은 그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조 자신도 그날의 싸움에 대해 신문을 받을 때나 진술할 때 그 싸움 전에 있었던 무덤 도굴에 관한 사항을 꺼내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눈치였다. 따라서 현재로선 그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는 편이 현명한 것처럼 여겨졌다. 톰이 그 은밀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톰의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큰 사건이 생겼기 때문이다. 베키 세처가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은 그래도 자존심과 싸우며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베키를 잊으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톰은 밤마다 자기도 모르게 베키의 집 주변을 애타는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었다. 베키가 몸이 아팠던 것이다. 만약에 베키가 죽는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자 톰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전쟁놀이나 해적놀이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삶의 낙이 사라졌고 오로지 우울함만 있을 따름이었다. 굴렁쇠도 야구 방망이도 치워버렸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전혀 재미가 없었다. 이모는 걱정이 되어서 약이란 약은 죄다 써보았다. 이모는 원래 유행하는 새로운 건강법이나 치료법, 새로 특허받은 약품에 관한 이야기만 들으면 솔깃해져서 모조리 사서 써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중 하나로 왕성한 실험 정신으로 그 일에 매달렸다. 이모는 어느 방면에 새로운 약이나 비법이 나왔다 하면 반가워하며 달려들었다. 그런데 이모는 결코 아프지 않는 체질이라 자기는 써보지 않고 누구든 때마침 편리한 사람에게 실험을 하곤 했다. 또 각종 건강 잡지를 구독했고 사기성이 짙은 골상하게도 돈을 썼다. 그런 책들의 단순 무지함이 이모의 뼈골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런 잡지들에 나오는 통풍이니 잠자리에 드는 법, 일어나는 법, 식이요법, 적절한 운동량,
복장 상태 등에 관한 근거 없는 처방이 이모에게는 모두 복음과도 같았다. 이모는 이번 달 건강 잡지에서 지난달에 추천했던 내용을 밥 먹듯이 뒤집어 엎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 너무나 단순하고도 고지식하기 때문에 손쉬운 희생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모는 늘 손안에 엉터리 잡지들과 엉터리 약품을 잔뜩 갖추고 있었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죽음의 사자의 무장을 갖추고 그의 말을 타고서 뒤에다 지옥을 거느리고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시기였다. 그러나 정작 이모 자신은 자기가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치유의 천사이자 영약 길르앗의 화신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았다. 요즘 이모는 수료법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마침 톰의 심약한 건강 상태가 이 실험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이모는 아침마다 톰을 장작 광으로 끌어다 세워놓곤 머리 위에서부터 냉수를 한바탕 퍼부었다. 그러고는 줄칼처럼 거친 때밀이 수건으로 북북 문질러 정신을 들게 하고서 젖은 시트로 몸을 감싼 뒤에 몇 장씩이나 담요를 덮어선 톰의 표현을 빌리자면 혼이 묻은 누런 때가 땀이 되어 땀구멍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땀을 내게 했다. 하지만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톰은 점점 더 우울해했고 얼굴빛도 나빠져갔다. 그러자 이모는 더운물 목용 요법과 좌용 요법과 샤워 요법, 거기에 전신용 요법을 추가했다. 톰은 그래도 여전히 바람 빠진 풍선같이 허전하고 암울한 기분이었다. 이번에 이모는 수료법에다가 오트밀 식사 요법과 물집 생기게 하는 약을 함께 쓰기로 했다. 이모는 마치 톰이 그릇이라도 되는 양 매일같이 온갖 엉터리 만병통치약을 퍼부었다. 그쯤 되자 톰은 완전히 무감각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톰의 상태에 이모는 당황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다. 그때 마침 이모는 진통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모는 즉시로 그 약을 꽤 많이 주문했다. 이모는 그 약을 핥아 맛을 보곤 마침내 적절한 약을 찾았다고 감격했다. 그 약은 액체 형태로 된 불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모는 수료법과 기타 등등의 치유법을 중지하고 오직 이 진통제에만 철석같이 매달렸다. 이모는 우선 톰에게 약을 한 숟갈 먹이곤 군침을 삼키며 그 효과가 어떤지 지켜보았다. 이모의 불안은 대번에 해소되었고 이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톰이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다. 마치 발밑에서 불을 지펴 놓기라도 한 듯 톰은 대단한 활력을 발휘하며 펄펄 날뛰었다. 톰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삭막한 상황으로 봐선 적잖은 낭만적인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독히도 재미가 없는 데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변화가 너무도 많았다. 톰은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단을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차라리 진통제가 좋아 죽겠다는 신용을 하기로 했다. 톰은 계속해서 약을 달라고 졸라댔고 드디어 이모는 몹시 귀찮아져서 일일이 수고를 끼칠 거 없이 네 손으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병째 내주고 말았다. 상대가 시들하면 내버려둔 채 아무 불안도 느끼지 않았을 테지만 병을 맡긴 장본인이 톰이고 보니 이모는 가끔 몰래 병의 상태를 조사해보곤 했다. 병원에 든 약은 확실히 줄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모는 톰이 그 약으로 거실 마루의 틈바구니를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언제나처럼 톰이 마루틈에다 약을 먹이고 있는데 그 현장으로 이모가 기르는 누런 고양이가 다가오더니 한입 할게 해주었으면 하는 눈치로 목구멍을 골골거리면서 자무 탐욕스러운 눈초리로 그 숟가락을 쳐다보았다. 정말 먹고 싶은 게 아니면 조르지 마, 피터.
하지만 피터는 여전히 먹고 싶은 눈치였다. 정말 먹고 싶단 말이지? 피터는 확실히 그런 모양이었다. 그럼 줄게. 그렇지만 네가 먹고 싶다고 해서 주는 거야. 억지로 할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맛이 나든 내 탓은 말아라. 원망하려면 네 자신을 원망해. 피터는 동의하는 듯 했다. 그래서 톰은 피터의 입을 벌리고 진통제를 흘려넣었다. 피터는 2야드쯤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더니 인디언 함성 같은 소리를 지르며 빙빙 방 안을 뛰어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가구에 부딪히기도 하고 꽃병을 넘어뜨리기도 하며 온갖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뒷다리로 일어서서 껑충거리며 목을 움츠리더니 즐거워 죽겠다는 듯 행복에 겨운 소리를 질렀다. 피터는 가는 데마다 혼란과 파괴를 남기면서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 돌아다녔다. 이모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터는 두서너 번 공중에서 곤두박질하며 제주를 넘더니 마지막으로 굉장한 함성을 지르며 꽃병의 파편과 함께 열린 창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모는 안경 너머로 눈을 치뜨고 그 꼴을 쳐다보면서 잠시 넋을 잃었다. 톰은 마루에 엎드려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톰, 저 고양이가 어떻게 된 거니? 톰은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했다. 난 몰라요, 이모. 저런 꼴은 처음 보는데 뭐 때문에 저 난리지? 정말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모,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늘 저러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원래 저런단 말이니? 이모의 말투에는 톰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네, 내 생각엔 그래요. 네 생각에 그렇다고? 네. 이모가 몸을 굽히자 톰은 불안에 사로잡혀 이모를 골똘히 지켜봤다. 이모가 무엇을 발견해냈는지 알 수 있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침대보 아래에서 증거물인 숟가락 자루가 삐죽 보이는 게 아닌가. 이모는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톰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내리깔았다. 폴리 이모는 늘 사용하는 손잡이, 그러니까 톰의 귀를 붙잡아 톰을 일으켜 세우고는 골무로 냅다 머리를 후려쳤다. 말도 못하는 불쌍한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못살게 구는 거야? 불쌍해서 그랬어요. 피터한텐 이모가 없잖아요. 이모가 없다니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상관이니? 상관이 많죠. 이모가 있다면 피터도 그 이모한테 호되게 당했을 게 아니에요.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그 이모도 아주 감정도 없이 피터의 창자를 홀랑 태워버렸을 거라고요. 그 말에 폴리 이모는 언뜻 자책에 휩싸였고 그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다. 고양이에게 참혹한 일이라면 어쩌면 어린 것에게도 참혹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모는 서서히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후회의 마음이 앞섰다. 이모는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하며 톰의 머리에 한 손을 얹고서 부드럽게 말했다. 널 생각해서 한 일이란다, 톰. 더군다나 이 약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잖니. 톰은 짐짓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이모의 얼굴을 쳐다봤지만 눈에는 장난기가 또렷이 서려 있었다. 이모가 날 위해 그랬다는 거 알아요. 나도 피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효과가 좋잖아요. 난 피터가 저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건 본 적도. 아이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내 신경을 더 건드리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착한 애가 돼봐라. 이제 약은 안 먹어도 좋다. 톰은 수업 시작 전에 학교에 도착했다. 요즘 들어 톰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일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예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과 놀지 않고
교문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일이 잦아졌다. 자기 말로는 어딘가 좀 아프다고 했고 사실 또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톰은 교문 근처에서 딱히 어디라고도 할 것 없이 여기저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실은 한길 저 아래쪽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제 제프 세처의 모습이 나타나자 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나 잠시 그쪽으로 눈길을 주었다가 톰은 슬픈 듯이 시선을 돌렸다. 제프 세처가 왔을 때 아른 체하며 다가가 넌지시 베키의 상태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까불이 소녀는 좀처럼 미끼에 걸려들지 않았다. 원피스 자락이 하늘하늘 눈에 뜰 때마다 톰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눈여겨보다가도 베키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원피스의 임자를 저주하곤 했다. 마침내 원피스라고는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톰은 희망을 잃고 풀이 죽어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힘없이 풀썩 주저앉았다. 그런데 마침 하나의 원피스가 교문으로 들어섰다. 톰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톰은 이미 교실을 벗어나 인디언처럼 함성을 울리며 다른 애들을 쫓아다니고 손발이 부러질까 겁도 내지 않으면서 목숨을 걸고 울타리를 뛰어넘고 손을 땅에 대고 제주를 넘고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별별 제주를 다 부려보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톰은 베키 세처가 자기를 보고 있을까 하고 몰래 베키의 눈치를 살피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 하지만 베키는 이쪽에 관심이 있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내가 여기 있는 걸 몰라서 저러는 걸까? 톰은 베키 바로 앞까지 바싹 가서 열연을 계속했다. 전쟁 놀이를 하듯 소리 지르거나 어떤 아이의 모자를 잡아채어 학교 지붕 위로 냅다 내팽개치기도 하고 남자아이들이 모여있는 대로 뛰어들어 이리저리 마구 떠다 밀기도 하고 베키의 코앞에서 납작 널브러지기도 했다. 그 바람에 베키까지 쓰러질 뻔하자 베키는 뾰로똥 턱을 쳐들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흥! 누구누구는 자기가 아주 멋있다고 생각하나 봐. 맨날 저 잘난 척만 하고. 이 말에 그만 톰의 뺨은 확확 달아올랐다. 톰은 얼른 추스르고 일어나 비참한 기분으로 슬그머니 그곳을 떠나버렸다. 이제야말로 톰은 마음을 굳혔다. 톰은 침울해졌다. 아니,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 난 버림받은 데다 친구도 없는 애야. 톰은 그렇게 자기 혼자서 단정을 내렸다. 아무도 날 사랑 안 해. 자기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걸 알면 후회할 거야. 내 딴엔 옳은 일을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어. 하지만 사람들이 기회를 안 준 거야. 날 내쫓아야 속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날 탓하라고 해. 마음대로 하라지. 친구 하나 없는 주제에 불평할 권리나 있겠어? 그래, 결국은 사람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난 흉악한 범죄자의 삶을 택할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톰은 이미 들판을 한참 지나와 있었고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귀에 익은 저 소리를 앞으로는 들을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왔다. 물론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차디찬 세상 밖으로 떠밀렸으니 다른 도리가 없다. 톰은 제 서름에 겨워 몹시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난 용서해야지. 톰의 흐느낌은 더욱 격렬해졌다. 때마침 톰은 영혼을 걸고 우정을 맹세한 친구 조 하퍼를 만났다. 단호한 눈초리로 보아하니 조도 무슨 결심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여기 같은 생각을 가진 두 영혼이 모인 셈이었다. 톰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이해해주지 않는 집에서 도망쳐 넓은 세상으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라고 자기의 결심을 고백했다. 그러고는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끝을 맺었다. 그런데 조 역시 똑같은 말을 하려고 톰을 찾던 중이었다. 조는 한 번도 맛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생크림을 먹었다고 엄마한테 회초리로 얻어맞았던 것이다. 조는 결국 엄마가 자기가 싫어져서 내쫓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엄마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자기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조는 엄마가 행복하길, 또 불쌍한 아들을 인정 없는 세상 속으로 몰아내어 고생하다 죽게 한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었다. 처량하게 터덜터덜 발을 옮기면서 새삼스럽게 두 소녀는 앞으로 형제가 되어 서로 돕고 죽어서 두 사람의 고난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러곤 앞으로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조는 운둔자가 되어 어딘가 산속의 동굴 속에서 빵 부스러기로 목숨을 겨우 이어가다가 그대로 추위와 굶주림과 슬픔 속에서 죽고 말 결심이었지만 톰의 계획을 듣곤 범죄자의 삶에도 여러 가지 특기할 만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침내 해적이 되는데 동의했다. 세인트 피터즈버그로부터 3마일쯤 떨어진 곳에 미시시피 강폭이 1마일이 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숲이 우거진 기다란 섬이 있었다. 게다가 그 섬 머리에는 얕은 모래톱도 있어 주둔지로서 다시 없는 장소였다. 그 섬은 무인도로 나무가 꽉 들어차 있어서 사람이 거의 오가지 않는 강가숲과 나란히 뻗어 있었다. 두 소녀는 이 잭슨 섬을 본거지로 택하기로 했다. 해적이 되어 누군가를 습격할까 하는 것에까진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했지만 두 소녀는 허클베리를 찾았다. 헉은 기꺼이 이 일당에 가담했다. 워낙 무심한 성격이라 어차피 세상 모든 일이 허클베리에겐 매 한 가지였다. 일단 세 소녀는 적절한 시각, 그러니까 밤 12시에 마을에서 2마일쯤 떨어진 상류의 호젓한 둑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들은 거기 매어있는 조그마한 뗏목을 슬쩍 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또 각자 실과 낚싯바늘을 준비하고 가능하면 범죄자들이 하는 식대로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식량을 확보해 가지고 오기로 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세 소녀는 머지않아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며 은밀한 쾌감을 맛보았다. 세 아이는 이 정체불명의 암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약속한 밤 12시쯤에 톰은 익힌 햄과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을 가지고 나타나 집합 장소가 내려다 보이는 조그마한 절벽에 풀이 우거진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별이 반짝이는 고요한 밤이었다. 웅대한 강이 잔잔히 대양처럼 흐르고 있었다. 톰은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정적을 깨트리는 소리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톰은 나지기, 그러나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었다. 절벽 아래서 응답이 왔다. 톰은 연달아 2번 휘파람을 불었다. 아래에서도 똑같은 신호가 들려왔고 경계심에 가득 찬 목소리가 물었다. 거기 있는 건 누구냐? 카리브해 암흑의 응징자 톰 소여다. 네 이름을 대라. 인간 백정 헉핀과 바다의 공포 조 하퍼다. 이 이름들은 톰이 자기가 즐겨 읽는 책에서 뽑아서 친구들에게 미리 준 것들이었다. 그럼 됐다. 그렇다면 암호는 피.
두 개의 낮은 목신 속삭임이 조용한 밤하늘에 퍼졌다. 톰은 우선 햄을 던져주고 그 뒤를 따라 옷과 살갗을 찢기면서 절벽을 굴러 내려갔다. 절벽 밑으로 강둑을 따라 뻗은 쉽고 편한 길도 있었지만 그 길은 해적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고난과 위험이라는 미덕이 부족했다. 바다의 공포는 커다란 베이컨 덩어리를 통째로 가지고 오느라 녹초가 되어 있었다. 인간 백정 헉은 조그마한 냄비와 눅눅한 잎담배와 파이프를 만들기 위한 옥수수대를 가지고 와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 3명의 해적 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씹는 사람은 헉뿐이었다. 카리브해 암흑의 응징자는 불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불걱정을 했다. 그건 참 현명한 생각이었다. 당신은 아직 성량이 없던 때였다. 세 아이는 백야드쯤 떨어진 상류에 있는 큰 뗏목에서 연기를 내고 있는 모닥불을 발견하곤 몰래 가서 나무 조각에 불을 옮겼다. 아이들은 굉장한 모험이라도 하듯 가끔 쉿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언뜻 걸음을 멈추곤 입술에다 손가락을 갖다 대기도 하고 상상 속에 단도 손잡이에다 손을 갖다 대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적이 나타나거든 칼로 푹 찔러버려. 죽은 놈은 말이 없는 법이야 하고 속삭이기도 했다. 물론 뱃사공들은 전부 마을로 내려가 가게에서 자거나 술집에서 떠들고 있거나 하고 있다는 것을 세 아이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적답지 못하게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세 아이는 뗏목을 강으로 끌어내어 톰이 앞장서서 지휘하고 헉과 조가 각기 앞뒤에 노를 저었다. 톰은 팔짱을 끼고 이맛살을 찌푸린 채 뗏목 한복판에 서서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뱃머리를 바람 부는 쪽으로 돌려라. 그럽죠. 그러고 말고요.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갑니다. 한 포인트만 바람 반대 방향으로 틀어라. 네, 한 포인트만. 그러나 소년들은 강 한가운데로 꾸준히 같은 방향으로 배를 저어나갔다. 어차피 이런 명령들이야 폼을 내기 위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는 말이었다. 이 배엔 무슨 돛이 있지? 큰 돛, 중간 돛, 삼각돛입니다. 큰 돛을 올려라. 6명은 전원, 앞돛의 보조돛을 높이 펼쳐라. 어서 빨리. 네, 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키를 잡아라. 좌연으로, 좌연. 힘을 내게, 천천히. 뱃머리가 흔들거리든 키를 잡아. 지금. 자, 정신 차리게들. 네, 천천히요. 뗏목은 천천히 강 한복판으로 나왔다. 소년들은 뱃머리를 하류 쪽으로 향하게 해놓곤 손에서 노를 놓았다.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조류는 시속 2, 3마일 정도뿐이었다. 그 후 4, 50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뗏목은 멀리 떨어진 마을 앞을 지나고 있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세 개의 등불이 별빛이 보석처럼 반사돼 일렁이는 드넓은 뿌연 물결 너머로 평화로이 잠들어 있는 마을의 위치를 드러냈다. 암흑의 응징자는 지난날의 즐거움과 최근의 슬픔을 마지막으로 떠올리고 입가에 음울한 미소를 띠면서 운명을 맞아 위험에 용감히 맞서며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자기 모습을 그 소녀가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팔짱을 낀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상상의 나래를 아주 조금만 더 펼치면 잭슨 섬을 마을에서 빤히 보이는 데에서 훨씬 먼 곳으로 옮기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다. 다른 두 해적도 마찬가지였다. 너무도 오랫동안 애통한 마음에 젖어 있었으므로 하마터면 물살에 떠밀려 섬을 지나칠 뻔했지만
아이들은 제때에 위험을 깨닫고 금세 방향을 바꿨다. 새벽 2시쯤에 그들은 섬머리에서 200야드 정도 떨어진 모래톱에 뗏목을 대곤 철벅거리며 짐을 날랐다. 마침 뗏목 위의 짐 속엔 낡은 돛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움푹 들어간 곳에 덤불을 골라 그 돛을 텐트 대용으로 쳤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식료품을 넣어두기 위해서였고 비가 오지 않는 한 천하의 무법자답게 한 대에서 잘 작정이었다. 음울하고 엄숙하게 뻗어있는 숲속으로 한 20-30걸음쯤 들어가니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그 옆에 불을 지피고 프라이팬에 베이컨을 구워 가지고 온 옥수수빵을 절반쯤 썰어서 저녁을 먹었다. 속세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 원시림에서 자유롭게 하는 식사는 그야말로 일품이었고 소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시는 아예 문명사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큰 소리를 쳤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소년들의 얼굴을 환히 비춰주었고 사원의 기둥처럼 질비한 나무 줄기와 반짝이는 잎사귀며 나무에 엉킨 덩굴에 새빨간 빛을 내뿜었다. 바삭거리는 베이컨과 옥수수빵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먹어치우고서 소년들은 포만감에 젖어 길게 사지를 뻗곤 풀 위에 벌렁 누워버렸다. 좀 더 서늘한 장소가 있겠지만 모닥불이라는 낭만적인 정취가 있는 곳에서 떠나기가 싫었다. 참 기분 좋다. 조가 먼저 입을 열자 톰이 맞장구를 쳤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우릴 보면 다른 애들이 뭐라고들 할까? 부러워 죽겠다고 하겠지. 어이, 그렇지, 헉. 허클베리도 맞장구를 쳤다. 그럴 거야. 어쨌든 나한테 이게 제격이야. 난 이 이상의 것은 필요 없어. 난 여태까지 한 번도 실컷 먹어본 적이 없거든. 게다가 여기라면 누구에게 쫓겨나거나 야단 맞을 필요도 없잖아. 톰이 맞장구를 쳤다. 나한테도 그만이야. 이런 생활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학교에 갈 필요도 없어. 세수하기 뭐 그런 것들이나 다른 필요 없는 짓거리들을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 해적은 육지에 올라 있을 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거야. 알기나 해? 은둔자가 되어봐. 밤낮 기도 나부랭이나 올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 혼자만 있으니까 아무 재미도 없잖아. 조가 말했다. 듣고 보니 그렇구나. 난 미처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 해적이 되길 참 잘한 것 같다. 톰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요샌 은둔자가 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지만 해적은 언제나 인기가 있거든. 은둔자는 일부러 울퉁불퉁한 곳에서 자야 하고 자루를 몸에 걸치고 재를 머리에 다 뒤집어 쓰고 비를 쫄딱 맞고 그리고 헉이 물었다. 뭐하러 자루를 몸에 걸치고 머리에다 재를 뒤집어 쓰는데? 누가 알아?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 은둔자라면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도 은둔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 헉이 혀를 찼다. 난 은둔자가 된다고 해도 그런 짓은 안 할 거다. 그렇게 안 하면 어쩔 건데? 몰라. 하지만 죽어도 그렇게는 안 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헉. 그렇게 안 하고는 못 버티게 돼 있거든. 그래도 난 싫어. 나라면 내 빼버릴 거야. 내 뺀다고? 넌 은둔자 제목이 못 되겠다. 그러면 다른 은둔자 얼굴에다 똥칠을 하게 돼. 인간 백정은 이제 딴 일에 열중하느라 그 말에는 아무 대꾸도 없었다. 인간 백정은 막 옥수수대에 속을 파내고 심지를 꽂아 넣고 담배를 담아선 숯덩이 하나를 그 위에 얹어 불을 붙여 고소한 연기를 후 내뿜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듯 흡족스럽게 무엇인가 취한 것 같은 모습이었다. 다른 두 해적은 이 근사한 악행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자기들도 곧 배워서 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얼마 후에 헉이 입을 열었다. 해적은 무슨 일을 하지? 톰이 대답했다. 응, 여간 신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배를 습격해 태워버린 다음에 아주 으쓱하고 유령 같은 것들이 우글거리는 섬에다 빼앗은 돈을 묻는 거야.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지. 배점 밖으로 널판지를 걸쳐놓곤 눈 가리개를 하고 걸어가게 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거야. 조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여자들은 섬으로 데리고 와. 해적은 여잔 죽이지 않거든. 톰이 맞장구를 쳤다. 그럼 여잔 안 죽이고 말고. 해적들은 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람들이니까. 게다가 또 여자들은 모두 예쁘잖니. 조가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또 옷은 얼마나 멋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헉이 물었다. 누가 그런 옷을 입는단 말이야? 누군 누구야? 해적들이지. 헉은 힘없이 자기 옷을 살폈다. 내 옷은 해적한텐 안 어울리겠다. 하지만 이거 한 벌밖에 없는데. 헉의 목소리는 무척 침울했다. 다른 두 소녀는 일에 착수하기만 하면 옷 같은 것쯤이야 금방 손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돈 많은 해적들이야 품격에 맞는 옷을 갖춘 뒤에 일에 착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선은 누더기로도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다. 시간이 얼마간 흐르자 점점 말수가 줄어갔고 졸음이 이들 꼬마 방랑자들의 눈꺼풀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 백정의 손에서 파이프가 떨어졌고 인간 백정은 아무 거리낌 없이 곧 골아 떨어졌지만 바다의 공포와 카리브해 암흑의 응징자는 그다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릎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귀찮게 구는 어른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 소녀는 누워서 속으로 기도를 읊조렸다. 아예 기도를 하지 말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것마저 생략해버렸다간 느닷없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두 소녀는 이내 비몽사몽간을 헤맸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곤히 잠들 수가 없었다.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 양심의 가책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일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심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또 먹을 것을 훔쳐낸 일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파봤다. 지금까지 여러 번 과자와 사과를 훔쳤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 양심을 납득시켜 보려고 애는 써보았지만 그런 얄팍한 구실은 좀처럼 먹혀들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과자를 훔쳐내는 것은 사소한 장난에 지나지 않았지만 햄이나 뭐 그런 귀중한 물건들을 훔치는 것은 엄연한 도둑질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성경의 10계명을 어기고 만 것이었다. 두 소녀는 마음속으로 이 일에 종사하는 한 다시는 도둑질을 해서 해적 행위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제야 비로소 양심이 휴전을 승낙했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천방지축 해적들은 평화롭게 잠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톰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어리둥절했다. 톰은 일어나 앉아 눈을 비비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고서야 겨우 기억이 났다. 서늘한 회색빛 아침이었다. 사방의 정적과 침묵 속에서 달콤한 평화와 안식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뭇잎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자연의 명상을 방해하는 것이라곤 무엇 하나 없었다. 나뭇잎과 풀잎에는 방울방울 이슬이 맺혀 있었다. 불 위에는 흰재가 10개 한켜 덮여 있고 희미한 푸른 연기 한 줄이 곱게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조와 헉은 아직도 단잠을 자고 있었다.
숲속 저 멀리 어디선가 새가 지저귀었고 곧 다른 새가 대답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도 들렸다. 차디찬 회색 아침이 점점 환해지면서 차츰 갖가지 소리들이 잦아지고 숲은 생명으로 충만해졌다. 생각에 잠긴 소년 앞에 잠을 떨치고 일어나 일을 시작하는 대자연의 경이가 펼쳐졌다. 작은 초록색 벌레 한 마리가 이슬에 젖은 잎사귀 위를 기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벌레는 이따금씩 몸을 3분의 1쯤 공중으로 쳐들어 이리저리 동정을 살피고는 다시 앞으로 꼬물꼬물 기어왔다. 무엇인가를 가늠하고 있다고 톰은 생각했다. 벌레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톰은 돌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자기 쪽으로 올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버릴까. 벌레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톰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다. 벌레는 잠시 구부러진 몸을 허공에 멈춘 채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이 톰의 다리로 올라온 다음 새로운 여행길에 들어섰다. 톰은 가슴이 벅찰 정도로 기뻤다. 이것은 새 옷이 생길 징조였고 그 옷은 틀림없이 호화로운 해적 복장일 테니까. 어디선지 모르게 개미들이 대열을 지어 나타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중 한 마리는 자기 몸의 5배는 됨직한 거미의 시체를 물고 나무 기둥 위로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검붉은 점이 박힌 무당벌레 한 마리가 어지러운 듯 풀잎 꼭대기로 기어 올랐다. 톰은 그쪽으로 몸을 굽히고 속삭였다. 무당벌레, 무당벌레, 집으로 날아가라. 너네 집이 불났다. 애들만 남아있단다. 무당벌레는 대번에 날개를 펴곤 뒷수습을 하기 위해 날아가 버렸지만 톰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이 벌레는 워낙 단순해서 불이 났다고만 하면 쉽게 속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실험해봐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엔 투구를 짊어진 딱정 벌레가 나타났다. 톰이 손을 갖다 댔더니 발을 몸에 딱 붙이곤 죽은 신용을 했다. 이때쯤 새들은 야단스레 지저귀고 있었다. 북부에선 앵무새라고 부르는 괭이새가 톰의 머리 위 나무에 앉아 행복에 겨운 듯 다른 새들을 따라 지저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푸른 불꽃처럼 날쌔고 대담하게 어치 한 마리가 날아 내려와 손을 뻗치면 이내 닿을 만한 바로 눈앞에 가지에 앉아 목을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세 사람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회색 다람쥐 한 마리와 여우 다람쥐 종류일 것 같은 덩치 큰 놈 한 마리가 옆을 지나가다 소년들을 알아보곤 가끔 두 발로 서서 살피기도 하고 뭐라고 소곤거리기도 했다. 이 짐승들은 아마도 사람을 생전 처음 보는 터라 무서워해야 하는지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모양이었다. 대자연은 완전히 잠에서 깨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곳저곳 겹겹이 쌓인 나무 잎사귀들 틈새로 햇살에 기다란 창이 뚫고 내려왔으며 나비가 몇 마리씩 훨훨 날아 등장했다. 톰이 다른 두 해적을 흔들어 깨우자 아이들은 곧 왁자지껄 벌거숭이가 되어 흰 모래 땅이 환히 비쳐 보이는 얕은 여울에서 서로를 떠밀기도 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모래 위를 뒹굴기도 했다. 너무나도 드넓은 물결 너머 멀리 가물가물 졸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대해선 아무런 집착도 느껴지지 않았다. 강의 수위가 높아져서인지 아니면 변덕스러운 물살의 흐름 때문인지 뗏목이 떠내려갔지만 자기들을 문명과 이어주는 다리를 불살라 버린 것 같아서 오히려 소년들은 즐겁기만 했다. 아이들은 썩 가벼워진 몸과 상쾌한 마음으로 엄청나게 배고픔을 느끼며 캠프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또다시 모닥불을 활활 지폈다. 헉은 바로 옆에서 차고 맑은 샘물 줄기 하나를 발견했고 소년들은 널따란 떡갈나무나
히코리 잎사귀로 컵을 만들었다. 소년들은 원시림의 기운이 스며든 그 물을 마시며 커피에 못지않다고 느꼈다. 조가 아침 식사를 위해 베이컨을 얇게 써는 동안 톰은 헉과 강둑으로 나가 그럴듯한 웅덩이 하나를 골라 낚싯줄을 늘어뜨렸다. 얼마 되지 않아 낚싯줄에 소식이 전해져 왔다. 조가 기다리다 실증나 조바심 칠 겨를도 없이 두 소녀는 잘생긴 농어 몇 마리, 산파치 2마리, 그리고 조그마한 메기 1마리를 잡아가지고 돌아왔다. 대식구가 한 끼 때우기에도 충분한 수확이었다. 아이들은 그 물고기들을 베이컨을 곁들여 튀겨 먹어보고 깜짝 놀랐다. 그처럼 맛 좋은 물고기는 여태껏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민물고기는 갓 잡아서 구운 것일수록 맛이 좋다는 것을 그들이 알 턱이 없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밖에서 자는 잠과 야외 운동이며 수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고픔이 최고의 반찬이 된다는 것에도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헉이 담배를 한 모금 피우는 동안 소년들은 나무 그늘에 누워 있었다. 그러고는 다 같이 숲으로 탐험의 길을 떠났다. 소년들은 썩은 나무 등거를 넘고 덤불을 헤치며 이리저리 즐겁게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큰 나무가 마치 제왕처럼 높이 솟아있고 그 왕관으로부터 포도덩굴 문장이 땅바닥 위에까지 흘러내렸다. 때로는 풀이 마치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고 꽃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아늑한 공간을 지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지만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무섭고 놀라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탐험의 결과 이 섬은 길이 3마일, 폭이 반마일쯤으로 강변과 가장 가까운 곳은 채 200야드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의 매시간 강속에 뛰어들어 헤엄을 쳤으므로 아이들이 캠프에 돌아온 것은 오후 2, 3시가 되어서였다. 너무나 배가 고파 물고기를 낚을 틈도 없었으므로 아이들은 차가운 햄으로 대강 점심을 때우고는 다시 나무 그늘에 드러누워 잡담에 꽃을 피웠다. 그러나 이야기는 오래 계속되지 못했으며 이내 뚝 끊어지고 말았다. 숲에 깃들어 있는 고요함과 엄숙함, 그리고 외로움이 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년들은 제각기 생각에 잠겼다. 일종의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일렁이다 점차로 명확한 형체를 띠어갔다. 집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 백정 헉까지도 집집의 계단과 커다란 통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셋 다 자기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부끄러워 어느 누구도 차마 자기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한동안 아이들은 멀리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시계가 뚝딱이는 소리에 별 신경을 쓰지 않듯이 그 소리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소리가 점차로 커져 마침내는 무심히 넘길 수가 없게 되었다. 소년들은 시선을 교환하곤 제각기 귀를 기울였다. 길고 불쾌한 침묵이 계속되더니 잠시 후에 멀리서 다시 깊고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뭘까? 저 소리가. 조가 낮은 소리로 침묵을 깨트리자 톰도 소리를 낮춰 말했다. 글쎄. 허클베리가 겁먹은 소리로 토를 달았다. 천둥 소리는 아니야. 천둥 소리라면. 톰이 음성을 높였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들어봐. 조용히 하고.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침묵 뒤에 장엄한 정적을 깨트리고 또다시 아까와 같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보자. 소년들은 일제히 뛰어 일어나 마을 쪽 강둑으로 달려갔다. 덤불을 헤치고 강을 내다보니
마을에서 1마일쯤 떨어진 하류에서 증기 여객선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그 넓은 가판엔 사람들이 잔뜩 타고 있는 듯 했다. 여객선 주위에는 수많은 보트가 노를 젓거나 물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년들은 통 짐작이 가지 않았다. 이내 여객선 측면에서 흰 연기가 펑 하고 터지더니 공중에 퍼져 천천히 위로 솟으며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둔탁한 폭발음이 다시 들려왔다. 옳지, 알았다. 누가 물에 빠진 거야. 톰이 소리치자 헉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 작년 여름에 빌 터너가 빠져 죽었을 때도 저랬어. 마을 사람들이 강 속으로 대포를 쏴서 시체가 떠오르게 했지. 그래, 빵 덩어리에다 수은을 가득 넣어서 떠내려 보내면 시체가 있는 곳에서 빵이 딱 멈추거든. 조가 끼어들었다. 그래, 나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왜 빵이 멈출까? 이번엔 톰이 나섰다. 아, 그건 빵한테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떠내려 보내기 전에 사람들이 빵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하기 때문일걸? 헉이 말했다. 빵에다 대고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내가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톰은 머리를 갸우뚱거렸다. 그거 이상한데? 하지만 확실히 입속으로 말했을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라니까. 다른 두 소년도 톰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주문이라도 외우지 않는 한 빵처럼 생각과 판단에 능력이 없는 물건이 그렇게 중대한 임무를 근사하게 해내리라곤 꿈에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제기랄, 나도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조가 말하자 헉도 나도 하고 맞장구를 쳤다. 누굴 찾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다. 소년들은 여전히 귀를 기울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톰의 머릿속을 스쳤다. 톰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알았다. 누굴 찾고 있는지 알았어. 바로 우리들이야. 소년들은 자기들이 단번에 대영웅이 된 것처럼 느꼈다. 멋진 승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들이 행방불명이 돼서 모두가 상심해 슬퍼하고 있는 것이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소년들을 생각하며 자신들이 너무 심하게 대했다는 후회와 자책의 감정에 쌓여 있을 게 분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나는 것은 자기들이 온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이었다. 얼마나 근사한가. 결국 해적이 된 보람이 있었다. 황혼이 짙어지면서 여객선은 원래의 업무로 돌아갔고 보트들도 제각기 흩어졌다. 해적들은 캠프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이룩한 새로운 명예와 이 기막힌 사건에 대해 자랑으로 잔뜩 들떠 있었다. 물고기를 낚아 저녁을 먹고 나서 소년들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온 동네가 자기들 때문에 발칵 뒤집힌 광경이란 상상만 해도 통쾌한 일이었다. 그러나 땅거미가 짙어지면서 이야기의 열기는 점점 식어갔고 그저 멍하니 불만 바라볼 뿐 아이들의 마음은 딴 세계를 헤매기 시작했다. 흥분이 가라앉는 것과 동시에 톰과 조는 자기 집 식구들 중에 몇은 이 재밌는 사건을 자기들만큼 즐기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소년들은 불안해졌고 괴롭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무심코 한두 번인가 한숨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조는 사문 머뭇거리며 이제 당장 그러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란 단서를 붙이고 나서 문명사회로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넌지시 떠보았다. 톰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헉은 중립을 지키다 톰의 편을 들었다. 따라서 이 변절자는 당장에 갖은 변명을 해서 간신히 철없는 향수병으로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겨우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발라는 잠시 진정된 셈이었다. 밤이 점점 깊어지면서 헉은 꾸벅거리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조도 곧 잠이 들었다. 톰은 팔베개를 하고 드러누운 채 둘의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다 마침내 살며시 기어서 일어나 풀숲과 모닥불이 던지는 어른거리는 그림자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다. 톰은 원통형의 커다란 단풍나무 껍질 몇 장을 주워 이리저리 살핀 뒤에 마음에 드는 껍질 2장을 골랐다. 그러고는 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빨간 석필로 뭔가를 열심히 써넣은 다음 한 장은 말아서 자기의 웃옷주머니에 또 한 장은 조의 모자 속에 넣곤 조에게서 좀 떨어진 곳에 그 모자를 놓았다. 그러고 나선 그 모자 속의 남자아이들에겐 천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품들, 예를 들면 분필조각, 고무공, 낚싯바늘 3개, 진짜 수정이라고 불리던 공깃돌 1개를 넣었다. 그러고서 톰은 살금살금 나무 사이를 빠져나와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곳까지 이르자 곧장 모래톱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몇 분 뒤에 톰은 일리노이 북쪽을 향해 모래톱의 얇은 물을 철벅거리고 건너고 있었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물이 배까지 찼고 게다가 물살이 워낙 빨라서 도저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톰은 남은 100야드를 건너기 위해 씩씩하게 물을 가르며 열심히 헤엄치기 시작했다. 자기 딴에는 꽤 상류 쪽으로 거슬러 헤엄쳤다고 생각했지만 예상 밖으로 훨씬 더 떠밀려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강둑에 도착했고 웬만큼 낮은 곳을 골라 육지에 올랐다. 톰은 우도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나무 껍질이 무사한지 확인한 뒤에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둑을 따라 나무들 사이를 걸어갔다. 10시 조금 못 미쳐 마을 반대편의 공터에 이르러 보니 나무 그늘에 매여 있는 여객선과 높다란 둑이 보였다. 하늘에는 별이 깜빡거리고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톰은 엉금엉금 기어서 둑을 넘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너댓 번 헤엄을 쳐 여객선 뒷부분에 매달려 있는 보트에 이르러 그 위로 기어 올랐다. 그러고는 옆 가름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선 숨을 헐떡거리며 기다렸다. 얼마 후 깨진 종소리가 나며 출항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1, 2분 후에 보트는 여객선이 일으키는 큰 파도에 움찔 머리를 쳐들더니 전진해 갔다. 톰은 사태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혼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에는 이 배가 마지막 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12분인가 15분 후에 배가 움직임을 그치자 톰은 보트에서 슬쩍 강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컴컴한 강물을 헤엄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염려가 없는 50야드 하류에 2개 상륙했다. 그러고 나서 인적이 드문 뒷길로 해서 이내 자기 집 뒷곁 울타리에 이르렀다. 톰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안채에 L자 모양으로 꺾어지는 건물 쪽으로 다가가 불이 켜진 거실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폴리 이모, 시드, 메리, 그리고 조 하퍼의 어머니 이렇게 4사람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과 문 사이에는 침대가 있었다. 톰은 방문 쪽으로 가서 가만히 걸쇠를 벗기곤 살며시 밀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냈다. 톰은 문이 삐걱거릴 때마다 즐겁을 하면서 조금씩 밀었다. 읽고 이럭저럭 무릎 꿇고 기어 들어갈 만한 틈이 생겼다. 톰은 우선 얼굴을 지민 다음 조심조심 기어 들어갔다. 왜 이렇게 촛불이 깜빡거릴까? 폴리 이모의 말에 톰은 동작을 빨리 했다. 방문이 열려 있군. 그럴 줄 알았어. 참 이상한 일만 생기는구나. 시드야, 가서 닦고 온. 때맞춰 톰은 얼른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톰은 엎드려 잠시 숨을 돌리곤
이모의 발에 거의 손이 닿을 때까지 기어 들어갔다. 폴리 이모가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애 나쁜 애는 아니었다우. 다만 장난이 심할 뿐이었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덤벙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망아지 모양으로 순진했다우. 나쁜 마음이라곤 조금도 없었어요. 글쎄 그렇게 좋은 애는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모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집 조도 그랬죠. 밤낮 온갖 말썽은 다 부리고 장난이라면 안 하는 장난이 없을 정도로 장난꾸러기였지만 그래도 동정심이 많고 싹싹해서. 그런 걸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쉬어서 내다 버린 크림을 그 애가 훔쳐먹었다고 매질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결코 다시는 그 애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니. 아이고 가엾은 내 새끼. 이렇게 말하며 하퍼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흐느껴 울었다. 시드도 한마디 거들었다. 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살았을 때보단 좀 형편이 나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살았을 때 좀 잘했으면. 시드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톰은 이모의 눈이 활활 타고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했다. 그 애가 여기 없다고 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언짢은 말을 하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 앤 하느님이 지켜주셔. 넌 상관 말거라. 하퍼 부인, 그 애 때문에 늘 속을 썩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겐 그 애가 무엇보다도 의지가 됐었다오.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 찬미 받으소서. 하지만 견디기 힘들어요.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요. 바로 지난 토요일만 해도 그 조그만 녀석이 바로 내 앞에서 화약을 터뜨리기에 그만 매질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애를 껴안고 무조건 칭찬을 해줄 텐데. 그럼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하퍼 부인. 그 마음을 누가 모를까. 바로 어제 점심때 일이군요. 글쎄 우리 집 톰 녀석이 고양이한테 진통제를 먹여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큰 소동을 일으켰다오. 어찌나 화가 나는지 무심코 그러니까 골무로 그 녀석 머리를 때린 게 아니겠소. 이제 생각하니 아이고 하느님 용서하소서. 그게 글쎄 무슨 짓이요. 그 불쌍한 녀석을. 하지만 그 앤 이젠 아무 걱정, 근심도 없이 편히 잠을 자고 있겠군요. 그 녀석이 한 맨 마지막 말은 날 원망하는 소리였지만. 그러나 그 기억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이모는 그만 푹 쓰러지며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톰도 찔끔찔끔 눈물이 나왔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의 슬픔에 겨워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메리 누나도 울면서 지나간 날의 톰을 회상하는 친절한 말을 간간히 했다. 톰은 전과는 달리 자기가 꽤 괜찮은 애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모의 슬퍼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지금 침대 밑에서 뛰어나가면 이모가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톰은 그 극적이고 멋진 일을 해보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지만 꾹 참고 그대로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톰은 대강 이러저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세 소년이 헤엄을 치러 가서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추정했는데 조그마한 뗏목이 하나 없어진 것이 발견되었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론 세 소년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미리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마을에 분별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꿰어 맞춰 세 소년이 뗏목을 타고 강을 내려갔고 따라서 지금쯤은 하류의 어느 마을에 나타나 있으려니 추측했다. 그러나 정오쯤에 그 마을에서 5, 6마일 정도 하류인 미주리 쪽 2개 뗏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곤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역시 익사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라도 저녁 때까진 돌아왔어야 했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아이들이 수심 깊은 강 중심부에서 물에 빠졌기 때문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이들 셋 다 수영을 잘해서 딴 곳에서라면 얼마든지 강둑으로 헤엄쳐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일요일까지 시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모든 걸 단념하고 일요일 아침에 장례식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다. 그 말을 듣곤 톰은 몸서리를 쳤다. 하퍼 부인은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다. 아이를 잃은 두 부인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픈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고는 마음껏 울다가 헤어졌다. 폴리 이모는 여느 때보단 훨씬 상냥하게 시드와 메리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했다. 시드도 코를 조금씩 훌쩍였고 메리 누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폴리 이모는 무릎을 꿇고 톰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떨리는 목소리에 실린 무한한 애정 어린 호소에 감동되어 톰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눈물 범벅이 되었다. 잠자리에 들어간 후에도 이모는 계속 흐느껴 울며 불안하게 몸을 뒤척이기도 하고 돌아눕기도 해서 톰은 한동안 그대로 꼼짝 못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모는 잠이 들었는지 가끔씩 끙끙 앓는 소리만 할 뿐이었다. 톰은 얼른 살짝 기어나와 침대 앞에 서서 손으로 촛불을 가리고 이모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톰은 이모가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톰은 그 나무 껍질 두루마리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촛불 옆에다 놓았다. 하지만 언뜻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잠시 머뭇거렸다. 얼마 후에 톰은 무슨 결정을 한 듯 얼굴에 광채를 띄었다. 그러고는 급히 나무 껍질을 주머니에 도로 넣고는 허리를 굽혀 이모의 핏기 없는 입술에 입을 맞추고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톰은 나루터로 도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여객선에 올라탔다. 배에는 감시인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는 밤만 되면 누가 메고 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경계할 필요조차 없었다. 톰은 배 뒷부분에 메어있는 보트의 밧줄을 풀어 옮겨 탄 뒤에 상류를 향해 조용히 노를 젓기 시작했다. 마을을 1마일쯤 벗어난 뒤 톰은 방향을 바꿔 물 쪽으로 열심히 노를 저었다. 워낙 손에 익은 일이었으므로 톰은 정확하게 나루터의 배를 대었다. 톰은 이 보트를 그냥 가져가 버릴까 하고 생각했다. 보트도 역시 배는 배니까 해적의 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날엔 철저한 수색이 있을 테고 결국 자기들이 들통날 염려가 있었다. 톰은 단념하고 육지로 올라 그대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한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꽤 오랫동안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쉬다가 힘없이 일어나 자기들의 본거지 쪽으로 걸음을 옮겨놓았다. 이젠 완전히 날이 새어 섬의 모래톱과 나란한 곳에 이르렀을 무렵엔 동이 훤히 터 있었다. 톰은 그곳에서 또 쉬다가 해가 꽤 높이 솟아 넓은 강의 수면이 아름답게 금색으로 비치기 시작하자 물속으로 풍덩 몸을 던졌다. 잠시 후에 톰은 온통 젖은 모습으로 캠프 입구에 서 있었다. 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만에 톰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데 틀림없이 돌아올 거야. 도망친 게 아니야. 해적에 불명예가 될 그런 짓을 할 톰이 아니야. 무슨 볼 일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쨌든 이 물건들은 우리들 거지? 거의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 아침 식사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이라고 쓰여 있었으니까. 내가 왔도다! 멋들어지게 소리를 지르며 톰은 유유히 캠프로 들어섰다. 이내 베이컨과 물고기의 호화로운 아침이 준비되었고
밥을 먹으면서 톰은 자세히 어젯밤의 모험을 얘기했다. 이 경과 보고가 끝났을 때 새아이는 의기양양한 영웅의 무리가 되어 있었다. 그 뒤 톰은 서늘한 구석으로 들어가 정오까지 낮잠을 자기로 했고 다른 해적들은 낚시질과 탐험 준비에 바빴다.